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한 생명현상의 탐구 사례 내용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이 그림은요, DNA 이중 나선 구조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예, 말을 더듬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과학의 탐구기 때문에 원래 이건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DNA가 지금 여기에서 요게 DNA 염기예요. 이 염기인데 염기하고 염기 간의 간격이 0.34 나노메다가 된다. 요거 기억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문제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적어 드릴 텐데 초록색 펜이 괜찮겠네요. 자, 우리가 옆에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필기하시고 과학적 지수표기법 이렇게 적도록 하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표기법이라고 적었는데 지우개. 원래 제가 조금 깔끔한 성격이라 해가지고 이런 걸 못 참아요. 자, 용서하시고. 자, 과학적 지수 표기 방법이라고 적죠. 방법. 뭐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 바꿨어요. 아이폰 10을 쓰다가, 이번에 갤럭시로 바꿨는데, 용량이 512GB짜리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USB라든지 아니면 외장형 하드 볼 때, 요거는 썼다 지우겠지만, 32GB 혹은 64GB 혹은 기가바이트라고 적었어요. 1테라바이트. 이런 표현 아시죠? 이거 과학적인 지수표기가 들어간 겁니다. 빨간 펜 표시해 볼까요? 기가라든지 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지수표 방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상적인 용어란 뜻이죠. 근데 저희는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즈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지 않고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 원래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는 매크로 사이즈는 보지 않고 마이크로 사이즈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과학적인 지수 표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암기해야 되는 걸 먼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10에 적으세요. 교재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이걸 D로 표현하고 읽으실 때는 대시라고 읽으시면 돼요. 대시. 10에 마이너스 2승은 C로 표현하고 이걸 센티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당연히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뭐냐? 얘가 밀리가 되는 거예요. 읽으실 땐 밀리라고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매번 저희가 이와 같이 적는 게 귀찮잖아요. 소통에 대한 편의상 이와 같이 약자로 적습니다.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가면 얘를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쓰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라고 읽으시면 돼요. 마이크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9승 요 정도까지 알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걸 N 이렇게 적고 나노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의 나노스 난쟁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즘에 나노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을 얘기합니다. 과학적 지수 표기 방법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다시 아까 얘기하지만 원래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간격, 이걸 정확하게 이제 유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간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0.34 나노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3.4 나노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염기가 총 몇 쌍이 가야 되는 거냐? 옆에다 표시하세요. 10쌍이 들어갑니다. 3.4 나노메다 사이에.
열쌍이.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걸 세볼게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이게 지금 점선은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뭐야, 넷, 다섯, 여섯. 제가 눈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어. 여덟, 아홉. 그렇죠. 맞죠. 아홉 맞죠. 여기까지 표현해. 여기까지. 그죠? 열 개가 들어가야 돼요. 맞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야 이거? 몰라. 아무튼 10개가 들어가야 돼. 10개가. 10개가 들어갔을 때 요게 3.4 나노메다가 되고 요거는 기초적인 분자생물학에선 기초긴 하지만 얘를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이 염기 요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요 색깔 좀 바꿔볼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파란 펜으로 표시해 볼게.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안인 시토신이고 아데닌 티민이잖아요. 이 유클레오타이드인데 물론 유클레오타이드는 이쪽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가 같은 방향에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물질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번째 들어가는 얘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들어가는 걸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에서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보면 이쪽이 이게 전체 360도잖아요. 그래서 이 10개가 동등한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6도씩 해가지고 10개가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3.4 나노메다의 이 폭 안엔 10쌍의 이 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자, 우리 이제 세포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나오게 된 개념은요. 처음에 1580년경에 뭐가 발견이 되었냐? 발견된 게 아니죠. 발견은 자연계에 있는 걸 발견한 거잖아. 현미경이 발명되고요. 물론 이 현미경도 나중에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때 저희가 쓰던 건 LM이에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광학 현미경이죠. 나중에 얘기합니다. 지금 기초니까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한 거예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밑자가 이게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건데 잠깐만 자 지워지네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거예요. 이 광학 현미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현미경의 모양이에요. 전자현미경은 좀 달라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 뭐 간단하게 그림이 없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붙어 있어야 돼. 저번 렌즈인데 경통 있고 그다음 대물 렌즈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현미경이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게 광학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이 광학 현미경인데 이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600년대 초반부터 이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기본 단위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얘가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판서는 일단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에 별표하시고 세포설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걸 셀 시어리, 세포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유는 나중에. 첫 번째, 제가 이걸 적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자, 1번이죠. 별표하세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세포가 뭐냐? 그거는 세포학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CF 비교에서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징과 무생물적인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예. 숙주 내에선 생물적 특징을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생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이 암기하실 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자,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필기하실 수 있죠? 여기서 펜을 좀 바꿔볼게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구조적이다, 기능적이다, 기본 단위다. 이 세 가지 말이 다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다는 것, 즉 생명을 구성하기 위해선 세포가 필요한데 이 세포는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약간 여담이고 과학사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18세기 이전만 해도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 요건 이제 생명적인 반응들이죠. 당시에는 그것은 자연에 있는 어떤 물리 화학 법칙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 머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지금은 저희가 알죠. 수십억 쌍의 신경세포가 이 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판단, 지각, 인식, 기억, 감정, 여러 가지 가능한 정말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죠. 예전에는 우리 몸이 실제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과 화학적 법칙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이탈 포스라고 얘기했어요. 제3의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됐죠. 잘못됐다. 폐기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요. 대략 70%의 물과 사람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리고 대략 한 27, 8%의 유기 고분자와 나머지 무기 염류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조와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세포를 구성하고 그것이 조직을 만들고 동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기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어떤 체제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의 바퀴가요. 람보르기니든 포르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차를 타던 간에 자동차 바퀴의 모양은 동일하잖아. 맞죠? 그거는 자동차 운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비싼 차도 자동차 바퀴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요. 어때요? 구조적인 손상이 생기죠. 그러면 운행이라고 하는 운행이 안 될 거 아니야.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대략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사람은요. 대략적으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100조 개. 어마무시하죠.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50에서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50에서 60 요걸 좀 지울까? 50에서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럼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 무슨 얘기가 맞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
저희가 유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기 때 평균 수치를 낸 것과 성인의 평균 수치를 낸 건 당연히 세포의 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맞죠? 세포는 저희가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성인 기준이죠. 성인 기준.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떻게 돼 있냐? 얘네들이 실제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의 종류가 어느 정도가 되냐? 저희도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대략적으로 230여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걔네들이 다 모양, 구조와 그 모양에 따른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능적인 문제에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질병이죠. 다시 얘기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그 기능에 맞게끔 아까 자동차 타이어 얘기 드렸잖아요. 자동차 타이어가 자동차 운행에 맞는 그 기능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 세포도 그 구조가 기능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네프론. 네프론은 콩팥을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신경세포인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기초이긴 하지만 제가 욕심을 조금만 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보는 우리 유기체, 생명체를 보는 이런 관점을 기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복잡한 기계와 같다는 거죠. 이 유기체도. 이 기계론적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미경이 발명이 됐어. 그리고 동물, 식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 그래서 세포설이 나오게 된 것도 연역적인 게 아니에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의 예로 기억을 하십니다. 됐죠? 일단 칠판 지우고 전체를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 HGP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데 별표를 좀 칠게요.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게놈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게놈이라고 왠지 욕 같잖아. 지놈 유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유전체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체세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정도 기억하시죠?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포의 종류, 요거 셀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종류는 이게 뭐 자꾸 세포 분화가 되고 막 그러니까 커렉트한 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그젝틀리 이퀄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대략 한 230여 종이 있어요. 230여 종이 있다. about equal로 about 230여 종이 있다. 근데 우리 세포가요. 뭐가 있냐면 세포를 이야기할 때 적으세요. 생식세포 들어보셨죠? 생식세포 뭐예요? 정자나 난자 같은 거. 그럼 정자나 난자, 우리 사람에선 정자, 난자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다 체세포예요. 그러면 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있는 몸체자거든. 생식세포를 제외한 세포를 다 체세포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저희가 만약에 입을 아 하고 벌리게 되면은 입구자를 써서 이게 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강은 원래 이게 CAVITY, 캐버티, 즉 공간 개념이에요. 옆에다 적을게요. 공간 개념이야. 그래서 입을 아 하고 벌리게 되면 입구자를 써서 구강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간은 뭔가 채울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 흉강, 복강, 그리고 위 안쪽에 위내강, 그죠? 그 다음에 세포에서 공부하게 되는 세포체, 소포체 내강, 골지체 내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구강을 싫어하고 뭐 싫어하는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는 게 좀 무서워. 거긴 말로 안 해. 일단은 쌤 목이 아파요. 그러면 일단은 뭐 목도 보지만은 보통 코로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알죠? 예. 그래가지고 좀 무섭단 말이지. 코 비자를 써서 비강이라고 이야기하죠. 강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고, 강은 공간 개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입을 아 하고 벌리게 되면 여기 이제 구강입니다. 구강은 여기 이제 상피 조직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쭉 한 미끌거리는 조직세포를 떠낸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건 체세포인데 이 체세포 안에 우리 유전적인 정보가 있어요. 아직 제가 뭔가 더 세포를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뭐냐?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인간 지놈 유전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요. 구강에 있던 아니면 어느 파트에 있던 관계가 없이 그 안에 핵 안에 우린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나중에 배워.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드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체세포는 그래요. 체세포는. 예. 그러면 인간 유전체 사업은 뭐냐? 실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을 만드냐? 지노미 유전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개념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체세포에 핵이 있고 핵이 분열기에 돌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염색체를 만듭니다. 그럼 이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체 몇 개가 있냐? 46개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상동 염색체 2개 한 세트로 염색체의 개수는 46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염색체 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뭐가 있냐? 여기 안에 굉장히 컴팩트해요. 이렇게 이 안에 컴팩트하다는 밀도가 높다는 얘기야. 이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죄송해요. 자, 유전자가 있어요. 염기 서열이 존재합니다. 염기 서열이. 대략 한 6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염기 뭐 아데닌 나오고 구아닌 나오고 시토신 나오고 티민 나오죠. 근데 실제 이게 아데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이 제 이름이 김진욱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데닌이나 구아닌은 이름을 어떤 유기화학종이 있어. 탄소화합물인데 이 유기화학종에 이름을 붙인 거야. 4종류의 염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4종류의 염기를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글 포인트로 한 12포인트 정도 맞춰서 요걸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1300페이지짜리 책이 1500권이 나옵니다. 대략 한 60억 쌍의 염기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럼 그 염기가 모두 1300페이지짜리 그 책 1500권에 해당하는 그 분량이 모두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드는 정보인가? 이런 문제와 그리고 어떤 염기 서열이 뭐 예를 들면 인슐린 유전자를 만들고 어떤 유전자가 모공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는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유전체 사업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잖아. 60억 쌍의 염기예요. 일단 염기 서열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래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요건 약간 심화를 걸면서 빨간 펜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형태와 성질 쉽게 이야기해서 실제 그 유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을 코딩 리전, 암호화 부위라고 얘기해요. 일단 적어 놓으세요. 암호화 부위. 인슐린을 만드는 암호화 부위.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염기 서열이 있는데 무작위적인 이 서열 중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비암호화 부위도 있는 거예요. 비암호화 부위도 있는 거예요. 이걸 논코딩 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예전엔 정크 DNA라고 얘기했어요. 뭐 완전 쓰레기다. 근데 지금 정크 DNA의 기능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왜 논란이 되는 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HGP 지금 이게 상동 염색체로 이것은 무슨 뜻이죠? 남자를 표현하죠. 포세이돈의 창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남자란 뜻이고 이것은 비너스의 거울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여자란 뜻이고 아빠가 엄마가 준 상동 염색체입니다. 근데 이걸 60억 쌍의 연기 너무 많잖아. 그래가지고 처음 스타트를 했을 때 저희가 200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가별로 국가 연구실별로 이걸 분리했어요. 왜? 일이 많잖아. 그럼 이걸 좀 나누어서 하면 좋잖아. 그래서 2006년도에 18개 국가의 연구실이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이걸 이제 나누어서 HGP를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교과 과정마다 저희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과학의 뭐 저희가 대학에서 많이 보는 캠벨 생명과학 많이 보잖아요. 뭐 프리만 생명과학도 보긴 하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뭐 9판, 10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이 개정이 돼요. 생명과학이 화학이나 물리처럼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들이, 이론들이. 가설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교재하고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이제 코딩 리즌이 한 3만에 한 4만 개 정도 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략 한 2만 2천 개에서 1, 10, 100, 1000만 2만 2천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지금 일본에서는 한 2만 2천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암호화된 유전자가.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60억 쌍의 염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만드는 암호화되어 있는 부위가 뭐냐? 그거는 분자 생물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에 여기에 이 HGP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맞죠? 그럼 HGP에 대한 염기 서열을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뭐에 해당이 되냐?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내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HGP 자체 용어도 중요할 뿐더러 탐구 과정의 예시로서도 중요합니다. 번역이 됐을 때 인간 유전체 사업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그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칠판 이제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요걸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연역적 탐구 절차. 이거는 강조를 정말 제 별표 3개 쓸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가 좀 유치한 비유인 거 저도 알아요. 보통 이제 문과 선생님들에 비해서 이과 출신들이 좀 말이 짧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공 용어들은 좀 많이 안 와도 일반적인 이렇게 그 언어들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절차. 쉽게 비유를 좀 하자면 구구단을 몰라요. 그런데 방부등식을 할 수 있을까요? 방부등식을 모르는데 함수가 되나요? 함수를 이해 못하는데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절차. 뭘 봐야 되냐?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야기할 때 고전적인 설명은 그래요.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적어 드릴게요. 뭐냐?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체가 좀 안 나오니까 귀납적과 연역적 탐구의 비교했을 때